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극도로 싫어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일본인데요. 얼마 전 한국에 큰 이슈가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두 나라의 질투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언론들은 한국의 SLBM 성공을 크게 다룰 정도로 초유의 관심사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9월 7일 한국의 SLBM 발사 성공은 거의 곧바로 양국에 보도됐습니다. 일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야후재팬에서 뉴스마다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상당수가 믿을 수 없다는 현실 부정이거나 한국이 일본을 공격할 준비를 한다는 예민한 반응이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일본은 만들 시도조차 할 수 없는 현대무기의 끝판왕을 한국이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 다른 옆나라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는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괴물방이라 비유하는데요. 괴물같이 강력한 나라들이 모여 대립한다는 의미인데 중국은 우리 SLBM 발사 성공을 듣고 역시 괴물방에 이런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작은 나라인 한국이 SLBM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SLBM 보유국 중 4나라가 아시아 국가인데 그중 한국과 인도같이 중국에 우호적이지 않은 나라들이 전략무기를 가졌다는 것이 상당히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SLBM 발사 성공을 본 양국 국민들이 똑같은 예상을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SLBM을 만든 한국의 다음 행보가 원자력 잠수함일 것이라고 예견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우리 국군의 다음 계획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일 것이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리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효율이 좋고 믿을 수 있는 군용 원자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고려하면 제 아무리 군용 원자로라 하더라도 만들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이 완전히 철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약이 맞으면서 더 발전된 군용 원자로를 개발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원자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원자로는 인류 최초의 핵무기 개발 계획인 맨하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핵무기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농축 우라늄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자로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루즈벨트 대통령에 보낸 편지로 시작된 이 계획은 오로지 미국만 가능한 엄청난 프로젝트였습니다. 총 20억 달러의 예산을 들인 프로젝트였는데 당대 최고 그리고 최대 항공모함인 에식스급 항공모함의 가격이 8천만 달러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여기에 투입된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940년대 미국의 주력 항공모함이었던 에식스급 항모는 만재 36,000톤급으로 우리 독도함이나 일본의 이즈모급 경항모보다 큰 대형함입니다. 90에서 120개 풀업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었는데 이렇게 엄청난 군함을 25척이나 만들 수 있는 돈이 맨하튼 프로젝트에 투입된 것입니다. 또 그만큼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세계를 대표하는 많은 과학자들이 참가했습니다. 그 명단도 정말 화려한데요. 양자역학의 창시자인 닐스 보어, 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제자로 둔 엘리코 페르마, 냉전기 최고의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유명한 학자들이 총 동원되었습니다. 그 결과 TNT 폭약 1만 5천 톤과 맞먹는 리틀보이와 2만 톤급 핵폭탄인 팩맨이 만들어져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사용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원자로의 역사는 핵무기의 역사와 같다고 보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원자로란 말은 자주 들어봤지만 정작 원자로가 무엇인지 자세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자로의 구동 원리는 간단합니다. 다양한 설비와 시설 이론이 있지만 핵심만 말하자면 핵분열을 버틸 수 있는 압력 용기에 우라늄 235로 대표되는 핵연료를 넣고 중성자를 고속으로 쏘아내 핵분열을 일으켜 발생시킨 열로 증기 터빈을 돌려 에너지를 얻게 만드는 통입니다. 에너지원이 초고온의 원자력이라 그렇지 실상 따지고 보면 아주 뜨거운 열을 만들 수 있는 거대한 보일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실제 들어가는 기술 수준은 차원이 다르지만 그냥 온수데워주는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고온의 원자로를 관리하는 것이 너무 까다로워 엄청난 기술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중성자가 들어가 과도한 핵분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뮴이나 하프늄 등을 사용한 제어본과 감속제를 사용해 원자로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감속제가 무엇인지에 따라 흑연 감속로, 경수로, 중수로, 고속증식로 등으로 원전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현대 원자력 발전소는 대부분 경수로의 일종인 가압경수로를 사용하며 소수의 군용 원자로와 발전소가 중수로로 운영됩니다.
경수로가 많이 쓰이는 이유는 초우라늄 TU로 분류되는 핵 폐기물의 생산량이 중수로보다 적고 또 핵무기를 생산할 수 없어 핵 비확산에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바꿔 말하면 핵무기를 만들려면 중수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중수로와 경수로의 차이는 감속재로 쓰이는 경수와 중수의 수소 원자 차이입니다. 물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일반적인 수소 원자보다 더 많은 중성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중수소라 하며 그 중소소의 비중이 높은 것을 중수라고 합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물을 경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수나 경수 모두 핵 분열로 발생한 고속중성자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좋은 감속재입니다. 고속중성자의 속도를 떨어뜨려야 하는 이유는 중성자가 느려야 우라늄과 중성자를 포획해서 핵분열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중성자의 포획에서 중수와 경수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중수는 이미 원자 내 중성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중성자를 감속시킬지언정 잘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수를 사용한 중수형 원자로는 농축이 안 된 자연산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더라도 핵발전이 가능합니다. 핵분열을 일으킬 중성자가 감속재에 잡히지 않고 거의 그대로 남아 계속 우라늄과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수의 경우 감속한 중성자 중 상당수를 흡수하는데요. 이 때문에 경수형 원자로는 적은 중성자라도 핵분열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매우 농축된 우라늄이 있어야만 원자로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중수로가 훨씬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중수로 원전을 운영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제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중수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는 정제가 어렵고 독성이 높아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천연 우라늄도 연료로 쓸 수 있는 중수로용 원전은 가동 과정에서 정말 많은 초우라늄 TU를 생산합니다. 초우라늄은 반감기가 매우 길고 인체 유해성이 굉장히 높은 아주 위험한 핵물질인데요. 핵폭탄의 주재료인 플루토늄도 이에 속하며 반감기가 무려 24,000년에 달합니다. 일반적인 발전에 쓰기에는 그리 좋지 않은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무기화의 위험성이 너무 높습니다. 천연 우라늄을 사용해 발전을 하더라도 이후 고농축 우라늄과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핵폭탄에 필요한 핵물질을 너무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우리 정부가 핵개발을 추진하며 건설한 월성원전 역시 중수로형 원전입니다. 순도 99.75%의 중수를 이용한 캔두형 원자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 월성원전에서 부산물로 생산된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 다수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중소로형 원전은 핵을 보유한 열강들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됩니다. 독재 국가나 안정적이지 못한 국가가 중수로를 이용해 핵물질과 핵무기를 확보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인데요. 미국이 한미원자로 협정을 강요해 한국의 핵무장을 원천 봉쇄한 것도 한국이 월성원전을 통해 확보한 핵을 독재 정권의 유지나 북한 공격에 쓸 것을 미국이 우려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핵자주권을 침해받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에 따른 손해도 보고 있습니다. 중수로를 이용해 생산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은 경수로의 효율을 높이는 데에도 꼭 필요한데 원자력 협정으로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수 없어 발전소의 효율이 저하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 문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원자력 잠수함은 대부분 가압수형 원자로를 사용합니다. 다른 원자로에 비해 가볍고 사고 위험이 낮아 작전 중 사고가 바로 침몰로 이어질 수 있는 잠수함에서 쓰기 좋기 때문입니다. 가압수형 원자로는 압력용기 내부에 물과 증기 터빈으로 보내는 물을 분리한 뒤 내부의 물을 가압해 터빈을 작동합니다. 용기 내부에 막대한 압력을 가해 분자 간 충돌을 일으켜 온도를 올리고 이를 통해 증기 터빈을 돌리는데요. 그런데 이 가압형 원자로는 핵연료에 따라 효율이 많이 갈립니다. 기본적으로 경수로이기 때문에 농축률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 LEU를 사용할 경우 10에서 20년마다 연료를 교체해야 합니다. 반면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 HEU를 사용하면 잠수함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연료를 교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저농축 우라늄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요. 이 때문에 기존의 원자로를 사용한다면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항상 새로운 혁신과 발전을 통해 우리 기술을 진보시켜온 우리 연구진이 새로운 원자로를 설계하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게 스마트 원자로, 4세대 원자로인 소듐 중식로, 납 비스무트 원자로, 고온가스 냉각로 등 여러 차세대 원자로를 개발해
문제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 원자로는 가압수형 경수로지만 일체형으로 설계해 크기를 크게 줄이고 효율을 높인 원자로입니다. 330MW의 출력을 목표로 개발 중인데요. 잠수함에 쓸 정도로 가볍고 작지는 않지만 일단 완성만 한다면 대형 선박이나 지역 발전, 수출용으로 굉장히 좋은 원자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경량화해 원잠에 사용하는 가압수형 경수로를 개발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대한민국의 첫 번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개발될 경우 이 가압수형 원자로가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전홍축 우라늄으로 인한 저효율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할 방법으로 지목되는 것이 4세대 원자로입니다. 4세대 원자로는 현재 원자로 시장의 주류인 3세대 원자로를 대체할 4세대 원전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전까지 안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고속증식로형 원전이 그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고속증식로는 고속으로 움직이는 중성자를 감속시키지 않고 계속 우라늄과 충돌시켜 핵분열을 일으키는데요. 이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핵연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쓸 수 없던 우라늄 238을 연료로 쓸 수 있어 전홍축 우라늄을 쓰더라도 경수로에 비해 훨씬 오랫동안 연료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핵무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어 핵무장에 아주 적합한데요. 냉각자에 따라 소듐, 납, 비스무트, 용융염 원자로, 고온가스 냉각로 등으로 나뉩니다. 현장국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관해 이 모든 원자로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쇠빙선형 원자로를 개발하려는 현대중공업 등 여러 기업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협력하고 있어 원자로 개발 진척이 상당합니다. 지금 속도라면 첫 번째 원자력 잠수함에 4세대 원자로를 탑재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설령 개발이 조금 늦더라도 추후 양산될 도산안창호함 배치 3형에는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원잠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너무 낮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훌륭하며 진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든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된 나라입니다. 그만큼 한국은 강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